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길죠, 여러분들? 괜찮나요? 음, 네, 어렵죠. 재미도 없고, 잠 오는, 뭐, 잠 안 올 때 들으면 또 좋다고 애들이. 아, 그러지 마세요. 저 상처 입습니다. 음, 열심히 찍고 있단 말이에요. 아, 뭔가 재밌게 좀 찍을 수 없나? 그래도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점점 구독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참 또 기분이 좋아요. 네, 언젠가는 EBS 진출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일본으로 쌀, 콩 등의 곡물이 지나치게 유출되고 있네요. 곡물이 부족하고 있답니다. 일부 지역의 지방관이 곡물 유출 금지 명령을 선포하고 있네요. 근데 오히려 곡물 유출 금지 명령이 철회되고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하네. 곡물 유출 금지 명령,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명령, 방공령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분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재미없겠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위로 가봅시다.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흥선 내용 문제 동산수교 거부 정책. 근데 이제 고종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개항을 한다 그랬죠.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4가지 내용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 그리고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부족합니다. 뭔가 경제적 이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2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조일무역규칙과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일수호조규 부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간행이정 심리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활동 반경을 이제 제한해 두는 거죠. 4km로 이제 심리. 이렇게 해서 나타난 무효 형태가 거류지 무효 형태고요. 그리고 개항장에서 일본의 어떤 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이 무자가 무역할 때 무자지만 3가지가 없을 무로 기억해 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항세는 항구세를 얘기합니다. 이제 배가 여러분 항구에 들어오면은 그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주차라고 해야 되기 좀 그러지만 그럼 이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구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을 무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봐야 되는데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은 그 당시 일본이 여러분들 그 산업혁명이 그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도시로 가가지고 취직을 하는 게 공장에 취직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벌립니다.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다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는 쌀이 귀해질 겁니다. 농민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쌀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냐? 조선에서 충당했다는 거야. 근데 그 쌀을 마구마구 가져갈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예요. 일본이 쌀을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먹어?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거야. 일본이 이제 쌀 다 가져가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누가 힘들어져요? 우리 국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지.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많이 내서 돈이 없는데 쌀값까지 올라간다?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임술이란다. 이모군란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관세는 뭐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세금이라 그랬죠. 근데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그 관세가 없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품질 좋고 싸지싼 이 옷감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조선에서 파니까 이 조선의 모든 이 옷 산업이, 의류 산업이 싹 망하는 거예요. 면직물 산업들이 망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부에서 손 놓고 보고 있으면 진짜 무능하게 보겠죠.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망하게 생겼잖아, 지금. 국내 면직물 산업 싹 망하고 쌀 다 뺏어가고 쌀값 폭등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1883년에 일본과 조일통상 장정이란 걸 체결합니다. 고쳐야 되겠죠? 무관세. 관세 살려내야지. 자국 산업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본이 수입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구마구 이렇게 가져가는 쌀. 곡물 유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먹을 쌀을 확보해 놔야지. 곡식의 유출을 막는 방공령.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 방공령 둘 다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조선한테 유리한 거지.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이렇게 유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줬으면 뭔가를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두 개를 조선이 받아왔어. 그래갖고 일본이 뭘 요구하느냐? 최혜국 대우를 요구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주는 거야. 일본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조선과 뭔가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타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타국이 가지고 있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정확히 말하면 조일통상 장정 이후에 조선이 이제 방공령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얻게 돼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평안도에 있던 그 조병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방공령을 내리는데, 이게 내리기 한 1개월 전에 이제 그 일본한테 알려야 돼. 근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됐는지 일본 정부가 이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요구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함경도였나? 함경도, 쏘리, 함경도죠. 함경도. 평안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방공령. 자, 대동법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광해군이죠. 그래서 대동법이 나오면 공인까지 꼭 연결을 해두시고요. 당백전,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산업과 관련이 있고요.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울산장려운동, 우리 안 배웠는데 국산 물품 사용하자는 겁니다. 1920년대 아까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이게 모두 다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와 여진, 동북 구성, 윤관. 4번이 되겠네요. 자, 고려 대외 관계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고려 대외 관계. 고려의 대외 관계. 배고파. 자, 고려는 이상하게 외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게란 말은 아니고요. 중국이 그 당시 이제 되게 좀 사회가 혼란했어요. 원래 좀 강한 나라가 이제 그 주위 이민족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고려 시기 때 중국에서는 이제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관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날뛰어. 그러니까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애들이 막 마구마구 날뛰면서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도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고려도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려를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나라는 거란이에요. 나중에 거란은 나라 이름 요로 바꾸죠.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 2, 3차 쳐들어옵니다. 서희, 외교 담판. 알고 있죠? 강동 육주 확보했다. 자, 2차 침입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활약을 했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자 때는 강감찬, 귀주, 대첩.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진이 쳐들어와요. 자, 근데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 고려의 주 병력으로는 이 여진의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진은 이제 기마병 중심이었고 저희는 보병 중심, 고려는 보병 중심. 말 타고 다니는 무사들을 이 걸어 다니는 보병으로 막기는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었던 부대가 별무반, 신기군 기병들 부대, 신보군 보병 부대, 항마군 승병 부대로 이루어진 이 별무반을 누가 조직합니까? 윤관. 그래서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족을 박살내요. 그리고 여진족 근거지의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여진은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꿉니다? 금으로 나라를 바꿉니다. 금은 고려의 군신관계 요구를 해 자기들이 임금이 되고 신하나라를 그래서 고려가 신하를 칭하고 금을 황제의 나라로 모시라고 하는 거야. 이 요구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이자겸이 받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이자겸이 축출되게 되고 이 군신관계 요구를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 김부식이라고 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항했던 사람이 묘청이 되겠죠. 서경천도 운동하자.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자, 그 다음에 쳐들어온 나라는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유명한 사람은 최우. 그래서 몽골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8만 대장경 만들어서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제 몽골과 이제 싸움에서 나중에 이제 고려 정부가 고려 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근데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 삼별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 되겠다. 그리고 이 중에 이성계가 나중에 이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으면서 조선을 건국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관 동북 구성 봤을 때 별무반이 다겠죠. 광해군의 대외 정책,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누구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과 나중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면서 쳐들어온 병자호란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사는 일본에 이제 파견된 조선 사절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모군란 99인 나당연합. 먼저 이제 그 백제 성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가 이제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아까 성왕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진흥왕 때문에 죽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왕의 원수를 갚고자 이제 의자왕이 이제 계속 신라를 쳐요. 그래서 이 신라가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을 고구려에 보냅니다. 우리 옛날 광개토대왕 때 그 너희가 우리 광개토대왕이 우리 신라 뇌물 마리간 도와줬잖아. 그때처럼 이번에 고구려가 또 한 번만 도와줘. 근데 그 당시 고구려를 지배하고 있었던 연개 소문이 그럼 너희가 진흥왕한테 뺏어갔던 한강 유역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 말고 이제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이 바로 나당연합군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는 거야. 자, 1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혁명선언 박재혁, 김익상. 조선혁명선언 여러분 이거 안 배웠거든요. 조선혁명선언이 나오면 무조건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 민중들의 직접적인 폭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무기, 어떻게 테러 활동, 또 뭐 군사 활동을 통해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식민 치하를 좀 벗어나자,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던 사람이 신채호야. 이 조선혁명 선언은 어떤 단체의 어떤 그 기본 강령이 되었냐면 의열단의 그 행동 강령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우십시오.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의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자, 이 의열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야.
이 한의애국단의 주요 인물은 여러분들 뭐 이봉창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단체 한의애국단, 의열단 뭐 물론 시기는 달라요. 의열단은 1919년이고 그리고 한의애국단 같은 경우는 1930년대 후반에 활동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의열단 그래서 김원봉이 만들었고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뭐 김상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석주 이런 인물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갑신정면,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겠고요.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천도교와 연결점이 되실 것 같고 한글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 그리고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만들었다. 신민회와 관련이 있겠네요. 14번 미출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권을 빼앗겼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을사늑약이 되겠네요. 1905년 을사늑약. 자, 이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자, 조선 정부, 아까 고종의 정부는 항상 나라의 위기가 처하면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을미사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성황후가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명성황후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 친청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청나라에 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인데, 아까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쯤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에게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걸 요구해요.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나타나게 되죠. 요동반도 그리고 타이완을 청나라가 일본한테 할양한테 넘긴다. 근데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 그 주변 국가가 좀 위협을 받습니다. 러시아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고 와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넣습니다. 다시 좋은 말로 할 때 청나라한테 돌려줘라. 삼국 간섭이죠. 자, 그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는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수 접고 들어가죠. 이 모습을 봤었던 명성황후가 그래서 러시아 라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 청나라를 쫓아냈는데 저 사람이 또 명성황후가 러시아 라인 탄다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겠구나.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한 나라의 국모, 왕비가 이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복궁에서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남편 고종은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1896년에 자신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니 아관 파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관 파천은 러시아 공사관, 즉 러시아의 입김이 세진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조선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반대했겠죠. 그래서 고종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죠. 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의 많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뭐 저령도도 부산 앞에 있는 저령도 주고, 뭐 삼림체벌권 이런 거 주고, 뭐 한러은행 그리고 뭐 군사고문 이런 외교고문 이게 다 러시아에게 이권을 많이 넘겨줘. 근데 러시아한테만 주면 안 되지. 왜? 최애국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아관 파천 때문에 서양의 이권 집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고종이 환궁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고종이 97년에 그 경우궁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국가를 칭하는 거야. 원래 황제국가를 칭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황제만 중국 황제를 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황제를 칭하게 되죠. 근데 이게 대한제국이 힘이 세서 황제국가를 칭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이 이 대한제국을 놓고 세력 균형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야.
러시아도 일본이 신경 쓰였고 일본도 러시아가 신경 쓰였고 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고종이 아주 현명하게 이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죠.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 거기서 승리한 나라가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그 전에 빨리 개혁에 성공을 해야 될 겁니다. 빨리 군사제도 같은 거. 군인들 좀 강국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했었던 것이 광무개혁이야. 근데 우리가 힘을 갖추기도 전에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러일 전쟁으로 나타나잖아. 근데 이 러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본이 뭘 합니까? 한일 의정서. 대한제국의 군사 용지,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요. 제1차 한일협약,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파견해가지고 간섭하게 되죠. 근데 생각과 달리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 청일전쟁 이후 그 시모노세키 조약, 그 삼국 간섭의 그 교훈을 얻어가지고 주변 나라의 양해를 구하죠. 가스라, 테프트, 미락, 미국과 제2차 영일 동맹.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자,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빼앗는 거야? 외교권. 그러잖아. 아까 전에 다 무슨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외국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일본에 회방을 놨잖아. 제일 먼저 외교권을 빼앗는 거야. 근데 외교권을 빼앗기면 고종은 다 뺏기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에 저항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방위로 실패하게 되지만 나중에 일본이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하는 모습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약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이 되겠고 통감부 설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청과의 군신관계를 규정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거기에 관련이 있겠고요. 삼별초, 아까 전에 그 개경 환도에 반대하는,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삼별초가 되겠고요. 최후의 사병 집단이라 할 수가 있겠죠. 보빙사, 조미수 통상조약,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 미소공동위원회. 여러분들 이거 미소공동위원회 아직 안 배우셨는데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란 걸 열어요. 그래서 뭐 한반도에 그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다음에 뭐 최대 5년간 미, 영, 중소 4개 국가의 신탁 통치 받는다. 최대 5년간. 그리고 뭐 미소공동위원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가 군사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대일항전 선전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야. 총사령관 지청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는 여러분들 한국광복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에요. 이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대일 선전포고,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 당시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와 미얀마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영국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CIA, 미국 정부국이죠. CIA 전신인 OSS와 같이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그거를 이제 추진하게 되지만, 일본이 그 작전 전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OSS 부대와 연합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미얀마 전선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독수리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이제 국내에 상륙해서 일본의 주요 시설 파괴하고 주요 요인 파괴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작전 전에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광복을 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이 한 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해방 이후에 너희가 뭘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그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어떤 정치 상황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초래하게 되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고구려 때와 고려 때 각각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때는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쌓았던 천리장성, 그리고 고려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후에 그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천리장성이 있겠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공민왕,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때 이종모가 되겠네요. 안시성 싸움, 이거는 그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의 침입을 막았을 때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했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정식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키워드만 정리를 해볼게. 다음 역할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우의 민족주의 세력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성질을 인식함과 동시에 동맹, 민족유일당 운동, 정우회와 민족유일당 운동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인산일이 뭐라 그랬어요? 장례식이라 그랬죠.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나왔죠. 3번 문제. 3.1 운동이라 그랬었지? 자, 3.1 운동이야. 자, 순종. 대한제국 마지막 왕이죠. 순종의 인산일을 이용한 운동이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3.1 운동의 결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60만세의 운동의 이제 결과는 신간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간회. 신민회 아니야.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안에는 뭐 자본주의 세력도 있고 사회주의 세력도 있어. 근데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 사유재산 한쪽 인정하지 않고 한쪽은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민족주의 세력이 나오면 그냥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는 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그래.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60만세 운동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또 한 번의 이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게 되죠. 뭐 학생들 중심으로, 뭐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일제에서 발각이 되게 됩니다. 발각이 되게 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체제가 다르지만 그래도 독립에 대한 생각은 토로가 같구나.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회주의 애들도 독립을 원하네. 사회주의 세력들도 지금 자본가들이 싫지. 이 노동자 농민들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봤었거든. 근데 독립에 대한 이 열망은 같네. 그래서 둘을 힘을 합치게 되죠. 그래서 정우의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조선 민의회라는 것이 또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이 또 사회주의 계열과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야.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단체가 신간회, 그 자매단체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랬는데. 마밤? 이거 편집 안 되죠?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간회의 자매단체.
신간의 자매단체. 우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신간의 자매단체. 잠깐만요. 오. 신간의 자매단체. 여러분 이거 다 연기인 거 아시죠? 연기인 거 아시죠? 근데 연기입니다. 이거 모른 척하기 힘드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간회가 시험에 나온다면요. 여러분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신간회는 나중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어떤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이에요, 1번. 1번 신간의 창립총회. 그래서 민족교육당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친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자감 고려의 대학이죠. 동인과 서인의 논쟁. 아까 그 사림이 갈라졌다고 그랬지. 해교특사 을사늑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 전쟁 파병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더라. 자, 가하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단독선거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거네요. 당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제주도민의 증명이다. 제주 4.3 사건. 이 선거는 50 총선거입니다. 1948년. 안 배웠어요. 50 총선거.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것도 좀 봐볼까요? 이 위에 부분 좀 지울게. 자, 이 현대사 부분이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들. 잠깐만 봅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빛광 회복할 복,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광복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선조들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별개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역할은 좀 미미했나 봅니다. 이런 말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본이 패망한 것은 우리가 그 한 35년간 저항했던 이런 노력보다는 미국의 원자폭탄 이 두 발이 더 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 광복 이후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도 못 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리고 소련이 각각 해방군의 어떤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8도선이 꺼지고요, 한반도에. 남쪽은 미국 군사정부가, 북쪽에는 소련 군사정부가 각각 설립이 되면서 각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광복 이후에는 우리는 미국 군사정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미군정 시기예요. 미군정 시기. 그래서 이제 약 3년간 이제 미국 군사정부의 이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국 군사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권을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통일을 위한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위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이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소련과 북한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단 말은 남한이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북한은 주로 산지잖아. 땅이 척박하단 말이야. 사람이 좀 적어. 근데 남한은 사람이 많죠. 그러면 남한에 유리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된다는 거죠. 많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해.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단독 선거를 실시하자. 그래서 실시된 것이 1948년 5월 10일 50 총선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0 총선거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라는 거야.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곧 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분단을 반대했었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또 반대했던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3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50종 선거는 5월 10일 날 이루어졌는데 왜 그 전에 4.3 사건이 일어나요? 아따, 50종 선거가 그 전에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 시위가 이때 일어난 거야.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바로 실시할 수는 없잖아. 그 전에 정해가지고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할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이 4.3 사건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4.3 사건은 미군 정식 때 일어난 거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0종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였어요. 근데 이 4.3 사건이 이게 당시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2개 곳에서는 실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50종 선거에 따라서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당선이 되었고 이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당선이 되었단 말은 그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야. 그럼 이승만 정부가 수립했죠.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계속 이것이 진행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부대에 병력을 내려보냅니다. 출동해서 4.3 사건 진압해라. 가깝잖아요. 전라도 지방이라. 근데 여기서 출동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수 순천 그 내부에 어떤 좌익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수 순천 제주도는 가까워서 이제 그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출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여순 사건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답은 무엇이냐? 50종 선거.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세력은 불참하였다가 답이 되겠네요. 신민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아까 뭐 평양의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신민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만주 지방의 서간도 지방의 삼원부에 그 비밀 어떤 그 기지를 만들려고 했었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설립하는 데도 앞장섰었죠. 제가위 고구려 4.19 혁명이 일어난 계기는 3.15 부정선거입니다.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이뤄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넘어가는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답은 3번이에요. 단독선거 반대. 제주 4.3 사건. 미출시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 여러분들 중화공업 100억 달러 수출 목표.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외우세요. 답은 5번.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하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유신헌법, 뭐 긴급조치, 5.16 군사정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자, 그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외화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고요. 그리고 서독, 독일이 그 당시 동독 서독으로 분단돼 있었는데 서독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해가지고 한일 그 협약 아니지 한일 협약이 아니지 한일 협정 다른 말로 한일 기본 조약 이런 걸 체결하게 돼서 일본으로부터 그 유상 차관 이제 무상 차관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냥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9번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광주 80년 광주 신군부 나왔네요.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사 보면은 통일 부분하고 민주화 운동 시험 나오거든요. 민주화운동은 4.19 1960년 5.18 1980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 1987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4.19는 3.15 부정선거 그리고 김주열 열사 그 다음에 이승만의 하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5.18 나오는 거는 신군부
그래갖고 이제 신군부 세력이 이제 그 12.12 사태라는 걸 일으켜서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뭐 신군부 세력 물러나라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타깃이 좀 광주였어. 이제 광주에서 유독 이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서, 그래서 5월 17일에 전국에 이제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너무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하는 거야, 이 계엄군 세력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민군은 5.18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은 나올 것이 많습니다.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4.13 호원 조치, 이한열 열사,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4번. 홍경래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답은 4번이고, 홍경래의 난 신사독시 반대를 주장하였다. 반탁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 반탁운동은 주로 우익 세력들, 뭐 김구나 이승만 이 주도가 되었다. 이것도 해방 이후에요. 순종의 죽음, 아까 60만세 운동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최씨 무신 정권의 반발하 일어났다. 많은데 뭐 교종 뭐 승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아까 현대화는, 여러분 현대사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이 나온다 그랬죠? 통일은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가 시험에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평화 3대 원칙이 시험에 나오고요. 노태우 정부는 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뭐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데, 김대중 정부는 나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건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개성공단 그리고 경의선 복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떼 방북,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남북 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이 금강산 관광으로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따뜻한 햇볕처럼, 어떤 남한과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으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와 협력, 그래서 이런 온화한 모습을 통해서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평화 통일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은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정동행성, 이거 이제 고려 원 간섭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강화도 조약, 아니네. 대한국 국채, 이거 대한제국이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아니어서 5번 찍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 배운 거는요, 너무 아닌 것 같은 답을 지어 나가면서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배운 부분은 핵심 키워드 위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1시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나마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45분, 길긴 기네요. 자, 3월 23일 여러분들 2학년 올라오셔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연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매번 오시는 기회에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셔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 때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해 준비가 되어야,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매번 준비된 사람들한테 와요.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게 기회인지 몰라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최선을 다하시고요. 매번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찍고 자지 마시고요. 아는 만큼 풀어보세요. 열심히 풀어보고 틀리는 것과 찍어서 틀리는 거, 포기하고 틀리는 거 다릅니다. 열심히 풀어보고 틀린 것은, 내가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몰라서 틀렸구나, 실수해서 틀렸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만, 찍고 포기하고 그런 거는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해 최선을 다하시고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혹시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